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이고요. 밤새 비가 제법 왔는데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동쪽과 남부는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2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31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텐데요. 서울은 29도, 광주는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유령 영아 사건 수사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경찰이 수사할수록 영아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79건이었는데요. 어느새 193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78명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이 출생 미신과 아동 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영아 암매장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경찰이 부산 기장군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수사한 사건인데요. 40대 친모를 경찰이 지금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2015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생후 8일 만에 딸이 사망하니까 집 주변 야산에 매장했다, 이렇게 현재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현재 그 유기했다는 장소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딸을 유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디까지 믿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유기한 지 이미 8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기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유령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아버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한 2,200건 정도의 지금 영아 사건을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조사한 사건 내역을 밝혔잖아요. 그중에 한 1,400건 정도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아이가 그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출생 신고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의 사건 중에 상당수가 아마 미혼부 사건이라고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할 자격이 없어서 출생 신고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남성이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한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으로부터 당신은 딸을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현행 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모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부 입장에서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으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내가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친모가 딸을 출생하자마자 지금 집을 나간 상황이에요. 네. 연락이 끊겼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서 법원에 이 내용들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법원이 딸이 출산한 지 8개월 만에 정식 아빠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제가 한번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네.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동해안 상어 출몰 주의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상어가 출몰해서 해경과 지자체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제 아침 고성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상어를 발견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경이 긴급히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해녀와 잠수부들을 대피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3일에도 속초항 인근에서 악상어가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장사항 인근 해상에서도 백상아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잇따라 이렇게 일종의 식인상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성격이 좀 포악한 상어로 분류되는 이런 상어가 발견되고 있으니까 해경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이, 그럼요. 상어는.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데 날이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이용 계획이 확실히 늘어날 텐데 안전 조치를 좀 확실히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말에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지금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어가 출몰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피서기 입장에서 가기가 꺼려지는 상황이 올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초시가 인근 속초해수욕장의 600m 전 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피서객들이 들어가서 해수욕하는 장소 있는 데다가 다 그물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백상아리나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어가 출몰할 것에 대비해서 행동 요령을 적은 안전판을 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상어 감시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곧 비서철인데 상어 출몰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안전수칙 잘 지키고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주민 사망케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을 밀쳐서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조금 좀 이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해치사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었는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월이면 설 연휴 직전입니다.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택배기사가 여기 또 아파트가 복도형 아파트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복도형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분 정도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하고 1층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마침 중간층에서 입주민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6분 정도 엘리베이터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화가 좀 났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화가 나도 좀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택배 수레를 발로 차고 막 욕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고요. 오래 기다린 것에 화가 나 있어서 택배기사한테 항의를 하니까 택배기사 또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입주민을 밀쳤다고 하는데요. 입주민이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좀 없잖아요, 몸에. 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다 그래요. 택배기사가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끝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굉장히 위중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래요? 예,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한 입주민의 아내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택배기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족과 합의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사망한 입주민이 평소
굉장히 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그래요. 아,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공사 소음이 들린다, 시끄럽다 뭐 이러면서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요. 택배 기사하고도 평소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점들이 아마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5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연예계 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동갑내기 스타의 열애설입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로 최근 한 작품에서 출연 중인 임윤아 씨와 이준호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네, 아니 두 사람이 지금 드라마 함께 출연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케미라고 하죠. 네. 보통이 아니던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열애설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그렇습니다. 3일에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보도를 한 건데요. 드라마 촬영 전부터 이미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이번 드라마를 함께 한 이유도 사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보도되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우리는 대찬성이요 이런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열애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선도 있다고요. 이거 혹시 드라마 띄우기 위한 드라마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는 겁니다. 아니 워낙 호흡 좋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열애설 나면 맞아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이러면서 또 드라마에 흥미도 더 생기고 미처 못 알아보신 분도 나 드라마 이제부터 잘 봐야 되겠어. 내가 근거 찾아내겠어. 또 이러면서 드라마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또 시선이 나온 건데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주목받는 것보다는 작품성으로 제대로 주목받길 바라고요. 시선이 이렇게 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두 사람의 소속사는요 아주 빠르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준호 씨의 소속사에서는요 두 사람이 친한 사이인 건 맞지만 사귀는 건 아니다.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임윤아 씨 측에서도 친한 사이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열애설이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들의 열애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누리꾼이나 시청자분들이 아니야 사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걸 아니에요 하고 또 제가 딱 틀렸어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아니에요 결혼식 직전까지 부인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현빈, 손예진 씨, 또 이나영, 원빈 씨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 핑크빛 기류에 대해서 나는 아직 믿어보겠네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인데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왜 아니야 두 사람 사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임윤아 씨가 이상형을 밝힐 때 어떤 그 흰색 셔츠와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요번 드라마에서 이 이준호 씨가 맡은 역할이 재벌 3세. 이거 수트빨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이준호 씨는 이상형에 대해서 나는 말이 잘 통하는 여자가 좋아요. 이랬는데 어머 또 임윤아 씨도 저도 저랑 잘 통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둘이 지금 잘 통하면은 이상형이 같으니까 하면서 근데 사실 지금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두 사람의 열애설 첫 번째 소식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입니다. 골프채 세트를 받은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 등 여러 명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전 환경부 장관 출신 배우 손숙 씨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좀 짚어보자면 손숙 씨가 골프채를 받았는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체 어떤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이 2018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한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손숙 씨. 그런데 이때요,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 기관장 또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 공직자 등이라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숙 씨가 본인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걸 몰랐다는 건가요? 일단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청탁금지법은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 원 초과해서 1년에 300만 원 초과해서 뭔가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숙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골프채 판매업자가 팬이라면서 매장을 찾아와 달라고 했고 그래서 갔더니 골프채를 받았다. 근데 이게 팬이 준 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배우인 동시에 그때는 공직자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 씨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현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검사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이릅니다. 일단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하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벽간 소음 논란에 휩싸인 사형제 엄마 정주리입니다. 지난해 다자녀 청약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43평 한강뷰의 아파트를 이사하며 화제를 모았던 정주리 씨가 최근 벽간 소음으로 이웃과 마찰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층간소음 못지않게 벽과 벽 사이에 이 벽간 소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에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누리꾼은요,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사 온 지 3개월인데 정말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산다고 해서 신기했는데 이 아들만 내신 집이니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꼭 밤 12시까지 큰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놀고 또 새벽에는 돌진한 막내가 깨서 최소 30분은 악을 쓰며 울어댄다라는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누리꾼이 이 글을 올린 시각이 새벽 3시 40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정주리 씨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글 속에 연예인의 실명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누리꾼들이 딱 보고 안 거죠. 아들 넷에 돌진한 막내? 개그맨? 요런 부분. 왜냐하면 실제로 정주리 씨가 2015년에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지난해 5월에 막내를 낳았거든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지난해 5월에 낳았으니까 지금 7월 초니까 바로 돌진한 막내에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정주리다. 좀 요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돌진한 아기 울음소리가 살짝 들릴 수는 있어요.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최소 30분 넘게 악을 쓰며 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민원 제기자인 누리꾼에 따르면요. 이 집과, 그러니까 이 누리꾼의 집과 정주리 씨의 집이 안방길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라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벽간 소음이 고스란히 들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다. 애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죄냐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실제 정주리 씨는요. 지난 3월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화재 청약 당첨, 한강뷰 아파트 입주 완료, 주린의 뉴하우스 랜선 집들이에 초대합니다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이사한 집을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이 공개된 영상에서요, 정주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방에서 셋째와 넷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벽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주리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빠르게 사과했어요. 정주리 씨가 조심시킨다고 조심시켰는데 불편한 분들 계셨나 봐요. 더욱 신중하게 교육시킬게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해 주신 분들 앞으로 잘할게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층간소음만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벽간소음을 신경 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주리 씨가 상황 수습을 했어요. 근데 그 수습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더 커진 것 같던데요? 네, 최초 민원 제기자인 이 누리꾼의 화가 정말 크게 났었던 것 어. 같아요. 정주리 씨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왜 나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하고 그러다가 사과를 하지? 라는 이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주리 씨는 우리 집에서 민원 넣은 거 다 안다. 죄송하다라는 쪽지라도 있었으면 진짜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졌을 텐데 민원 넣었을 때 관리실에 이 누가 민원 넣었냐. 내가 사과하려고 한다라고 쫄라서 자기 집 호수를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쪽지 하나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사과하라라는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정주리 씨가 또 재차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오해 풀고 진심으로 사과 담아서 죄송한 마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이 벽간소음이요. 주변에서 이제 흔히 좀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좀 흔해졌냐 하면 이 어떤 부동산 관련 플랫폼에서 2018년에서 2021년이랑 지난해 2022년이랑 얼마나 이 벽간소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소연 이런 게 올라왔나 언급을 했나 봤더니 3.76배 말하자면 거의 4배 정도 이렇게 뛰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벽간소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뭐 정주리 씨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최근 들어서 벽간소음이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벽간소음은 관련 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소음이라는 게 어떤 건설 시공 단계부터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보면은 14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각 층간의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이게 49데시벨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40까지는 어떤 발꿈치, 뒤꿈치 소리라 그래요. 근데 50데시벨이 아이들 뛰는 소리라 그래요. 말하자면은 요 뒤꿈치 소리까지는 괜찮은데 뛰는 거 이해해야 된다. 뛰는 건 안 돼라고 어떻게 보면 이 규정에서 규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소재를 썼나 두께가 얼마냐 이것만 규정한 게 아니라 이 건설 시공을 받으려면 이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인증제, 사후 인증제 어느 걸 통해서라도 인증을 받아야 이게 말하자면 건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 써야 됩니다. 두께는 최소 얼마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전 인증, 사후 인증 이런 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주택 건설 관리 기준 이 규정에도 벽간소음도 좀 인증에 대한 어떤 언급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이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네.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리는 또 밑에 층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공공주택에 살면서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이웃 간의 분쟁이고 그래서 말이죠. 네. 자, 오늘 연예 라이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스타들의 파란만장한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부모를 잃은 조카에게 손을 내민 스타들과 자녀보다 조카면 조카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스타주민 오늘의 주제는요.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바보 스타들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내 자식 아들이나 딸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사람 보고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 배 나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조카를 자식 이상으로 아끼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조카 바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식 아니야 할 정도로 조카를 아끼는
연예인분들, 조카 바보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연예인 조카 바보 누가 있을까요? 일단 몇몇 분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떠오른 분은 배우 한지민 씨였어요. 한지민 씨도 정말 대표적인 이 조카 바보인데 인땡그램이라고 하죠. 이 인별그램의 아이디가 조카 이름에 이모 이걸 붙여서 땡땡 이모 이게 아이디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또 제가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자두 씨인데요. 자두 씨도 정말 대단한 조카 바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이나 이 알토란 같은 조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와,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올케와 육아까지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 아기들이랑 10분만 놀아도 진짜 10분만 힘들어요. 비행기를 네. 태워도 10분만 밥을 먹여도 10분만 쫓아다녀도 제가 탈진을 해요. 근데 4명을 본다? 와, 조카 바보 맞습니다. 자두 씨가 조카들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지민 씨나 자두 씨나 아이 좋아하는 그건만 아니라 사실 또 인성이 착해서기도 하고요. 근데 자두 씨는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 네 조카의 아빠, 말하자면 그 아빠가 이제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올케랑 지금 조카 4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 교통사고란 말씀은 빼고 이 3년 전에 이 내 아이의 아빠인 자두 씨에게는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굉장한 고모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보면 다들 이제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이제 아이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맞아요. 자두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두 씨가 2013년도에 재미교포 목사분과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결혼 10년 차에 벌써 접어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예능을 통해서도 공개한 바 있는데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자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면 낳을 거고 안 생기면 저는 평생 조카들 뒷바라지하고 살면 된다라고요.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고스란히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두 씨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 바보 스타들입니다. 알아보죠.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 바보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요. 외조카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입니다. 싱글인 홍석천 씨가 조카들 입양해서 부모가 됐을 때 많은 화제를 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08년이었는데 홍석천 씨의 누나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이혼 후에 친권, 양육권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2008년 당시에 13살, 10살이었던 누나의 딸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서 아빠가 됐어요. 아직 싱글이었던 홍석천 씨가 어떻게 아이들 입양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입양 촉진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꼭 혼인한 사람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독신이라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대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 이런 거를 좀 엄격하게 보면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홍석천 씨가 싱글이지만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홍석천 씨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입양에 대한 꿈을 품어왔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홍석천 씨는 과거 커밍아웃을 고백한 후에 인터뷰에서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내 그 핏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혹시라도 입양이 허용된다면 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려보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홍석천 씨는 외조카들을 입양하며 그 꿈을 이뤘습니다. 외삼촌으로서도 조카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법적으로 정식 보호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이 나중에 아이들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부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뭐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사전 차단을
출산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법적인 입양자가 있어야 했는데 홍석천 씨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들인데 그럼 내가 입양자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권을 행사하는 법적 보호자로 마음을 딱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석천 씨의 누나는 동생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진짜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홍석천 씨 누나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혼 후에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동생, 이 홍석천 씨가 전화를 했더래요. 누나 같이 살자. 이것만으로도 진짜 감동이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같이 살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조심스럽게 입양 얘기를 꺼내면서 그 누나, 딸, 아들 네, 딸아들로 입양하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누나의 심경. 정말 물에 빠진 누나를 동생이 구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세간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었겠죠? 네, 홍석천 씨는 세간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새로운 가족 형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나서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카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봤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서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루아침에 외삼촌에서 아버지가 된 경우거든요. 홍석천 씨도 아버지로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홍석천 씨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내가 연예인인데다가 커밍아웃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때가 딱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는 삼촌이 아빠가 된 것에 대한 서먹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사춘기였던 아이들이 그 홍석천 씨 하면 우리가 붙이는 별명 있잖아요. 국민 게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는 혹시 학교에서 너희 뭐 삼촌 국민 게이라며 이렇게 놀릴까 봐 네네.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결국 홍석천 씨는요. 이후에 이 두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홍석천 씨는 지금은 이제 좀 편해졌을까요? 네, 홍석천 씨는 오히려 대중 속에 있는 삼촌을 아이들이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나 같은 삼촌을 두고 있어 주변의 소수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주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호칭은 외삼촌에서 아빠로 바뀐 거예요? 일단 홍석천 씨는 이 딸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여전히 삼촌 이렇게 부르는데 홍석천 씨는 되려 이게 편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 이러면 뭔가 책임감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인데 나는 삼촌이라고 불러줘서 편하다. 홍석천 씨 마음이 넓습니다. 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조카들의 아빠가 되기까지 예상치 못한 반대가 있었다면서요? 반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입양한 첫째 조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첫째 조카가 후에 이 당시 입양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내가 삼촌이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주변에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그래서 내가 삼촌이 입양을 해줬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근데 나 지금은 후회 절대 안 한다. 진짜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정도 많이 쌓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홍석천 씨 또한 눈물이 터졌는데 제가 또 홍석천 씨랑 방송을 한 2편 정도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조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조카들 유학 보냈을 때도 막 코로나 때 우리가 굉장히 다들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 그 유학비 벌어야 된다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또 조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 울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꼭 부모냐 뭐 외삼촌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넓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 마음을 뭐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네. 가족이 되고 또 끈끈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카 말고 홍석천 씨가 아버지가 되는 걸 반대하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요? 반대한 분들 예상하실 거예요.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본인이 결혼해서 직접 이렇게 손주 좀 안겨주지 그렇죠. 이런 기대를 네네. 이제 저버릴 수 없으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 법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 같이 가족이 되는 거죠. 네. 어느덧 뭐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홍석천 씨한테 입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홍석천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자기 온 평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순간을 꼽았는데요. 첫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리고 두 번째, 커밍아웃한 것. 그리고 마지막이 누나의 아이들의 보호자를 자청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홍석천 씨가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고 있을 때 다 같이 가서 저희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쪽에서 서빙을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웃으면서 막 서빙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되게 아르바이트생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분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이렇게 온 생활을 함께 하면서 더더욱 정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석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진짜 음식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입양한 것뿐 아니라 사실 누나한테 이 구리시 경기도 쪽에 이 아차산 자락에 사실 파스타집도 차려줘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생활의 기틀도 마련해주고 도와줬거든요. 또 음식에 진심인 게 본인이 청양군 출신인데 이원일 요리사와 함께 청양군의 이 맛집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또 본인이 사실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 다문화 아이들, 사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또 살아간다는 그 또 사회적 소수자의 부분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꿈토링 멘토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바보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아내의 조카를 마음으로 품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입니다. 이봉주 씨는 뭐 대한민국 마라톤의 레전드. 레전드죠.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일단 마라톤 완주를 41번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키로수로 하면은 1729.995km인데 이거를 두 발로 다 이뤄냈다. 근데 이게 사실 뛸 때 두 발이 다 땅에 있으면 뛰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뛰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봉주 씨의 어떤 이 52년, 53년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의 인생의 절반은 공중에 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지금 한국 마라톤의 최고 기록 누가 가지고 있죠? 여전히 이봉주 씨인데 네. 지난 2000년 무려 23년 전에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 기록을 세웠죠. 근데 지금 그게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봉주 씨 나이가 딱 30세였어요. 그 기록 또 새로 깰 후예들이 나오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 마라톤의 역사이자 또 살아있는 전설이고 희망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 이봉주 씨가 아내의 조카의 부모가 되었다. 네, 어떻게 된 맞습니다. 일일까요? 1994년도 아내와 8년 연애 끝에 이 부부가 된 이봉주 씨인데요. 좀 가족 관계가 특별해요. 좀 다 남다른데요.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조카라는 사실이 2016년도 한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친조카가 아니라요. 아내의 조카를 아들로 품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가족사인데 이봉주 씨가 아내의 조카를 보살피게 된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아내 오빠가 덤프트럭 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유가족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고작 6살이었어요. 이봉주 씨는 유달리 그 아이가 그렇게 안타깝고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뭔가 이봉주 씨가 그런 어떤 끌림 같은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일단 이봉주 씨가 인성 자체도 또 워낙 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아마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이 아버지를 잃은 이 조카에 대해서 형님 장례를 치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발길이 안 떨어졌다. 그 꼬맹이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계속 눈에 밟혔다라면서 이 조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봉주 씨는 아내에게요. 나 아무래도 저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챙겨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조카의 부모가 기꺼이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게 진짜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겠네. 너무 고맙죠. 네. 우리 집 장남을 내 조카로 삼는다. 이 아내분 정말 고마웠을 텐데요. 사실 그 이제 아내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픈 손가락 같던 조카를 데리고 오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내분들 남편이 처가에 자랄 때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 조카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고 하니까 정말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게다가 남자아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고모가 생각할 때 이 남자애한테는 꼭 아빠가 6살이니까 계속 자라면서 아빠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빠를 내 남편이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저라도 업고 다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조카를 가족으로 품어준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또 계신다 그러던데요. 네,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알려진 이봉주 씨의 장인어른도 2016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생 많이 했다, 아이들 키우느라 고맙다라고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 역시 평소에 말은 안 해도 아범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씨는 조카의 법적 부모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내의 조카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되어주고자 했었던 이 이봉주 씨, 조카를 입양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조카의 진짜 이 법적 부모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내의 조카를 입양하는 것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서 이봉주 씨는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심리 상태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네.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아이들에게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이 가족의 어엿한 가족이다.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더더욱 법적인 장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봉주 씨의 인품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주 씨에게 이 아들이 된 조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봉주 씨는 초등학교 때 데려온 아내의 조카를 어엿한 우리 집의 장남이라고 표현하면서 애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모부에서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이 조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조카가 본인의 속내를 직접 밝힌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오니까 처음엔 좀 불편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편해지고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내가 만약에 혼자 시골에 있었다 그럼 거기서 낚시하거나 뭐 기술 배우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삶을 열어준 이 아빠,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봉주 씨의 장남이 된 조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하죠. 이 조카가 된 이봉주 씨의 아들로 함께한 지 벌써 14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건장한 무용수가 되어서 꿈의 무대를 날아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제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다라고 진심이 담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들은 이봉주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이들 키워볼만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뒤에는 고모부가 있으니까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봉주 씨 요즘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그렇죠. 2020년부터 3년 전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원인도 모르고 근육긴장 이상증후군이라는 희소 질환,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뒤늦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고 굉장히 깜짝 다들 놀라셨는데 바로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걷기도 하고 잠도 잘 자고 굉장히 힘든 시간 잘 버티고 있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 그 모습 봤을 때 이거 회복 가능할까 싶었는데 재활의 의지도 대단하신 것 같고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예전 모습으로 점점점 되돌아가고 계셔서 정말 제가 다 기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이봉주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바보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언니의 아들을 입양한 배우 김영자 씨입니다. 네, 드라마 속의 맛깔나는 감초 연기자로 기억되는 김영자 씨. 과거에는 또 CF 퀸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당시에 또 드라마 이제 출연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속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속금 받고 이제 계약해서 드라마 1년에 2편, 3편 찍으면서 인기도 많이 얻었고 인기 얻으면 뭘 찍죠? CF를 찍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이제 그 음료수 네, 보시는 네. 음료수 이제 광고고요. 또 1974년에 연고 바르는 연고 CF를 찍었는데 요때 180만 원을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요 180만 원이 어느 정도냐? 잠실에 있는 12평 아파트 한 채를 야. 살. 야. 그 돈을 CF 한 편으로 받을 만큼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재건축돼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당시에는 180만 원. 네. 야, 과거에 먼저 이렇게 CF 퀸이었지만 요즘에는 늦깎이 엄마로 또 할머니로 행복한 네.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김영자 씨 약 20년 정도 이 싱글 라이프를 아주 화려하게 즐겁게 보내셨는데 2021년 40대 중반의 외조카를 이 아들로 입양하면서 70대 늦가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생긴 가족인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조카를 입양하면서 엄마가 된 건데, 이 삶을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무속인이랄까요? 점쟁이를. 저도 이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네. 사실 저기 오늘 방송 앞두고 어제 저녁에 달려가서 치킨 뜯으면서 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아니 이 점쟁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늙음하게 자식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2018년에 방송에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니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나 싶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카를 입양한 게 아니에요. 이 조카 부부와 또 딸이 있어요. 손녀가 이 김영자 쌤이랑 가까운 곳에 사는데 그냥 그렇게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와서 밥 먹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집이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얘기처럼 입양하기 전에도 그렇게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김영자 씨의 외조카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또 군대를 다녀온 뒤에 엄마인, 그러니까 김영자 씨의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 씨가 기억하는 조카는요, 어릴 때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였고 굉장히 외로움도 잘 타는 애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아들처럼 돌봐왔다라고 이 조카와의 그리고 현재 이 아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서 이 조카를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경이 있는데 만약에 뭐 부모님이 다 계셨다면 그냥 입양할 생각은 아니었겠죠. 이 김영자 씨한테 5자매가 있는데 김영자 씨가 넷째예요. 근데 3살 터울에 3살 많은 언니, 셋째 언니가 있고 그 셋째 언니가 바로 위에 언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조카를 봤더니 이 조카가 사실은 이미 먼저 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에 또 어머님도 잃은 거예요. 그걸 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 가족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아들처럼 챙기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이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김영자 씨가 얘기를 하세요. 70대 초반에 이게 내가 이제 아들도 생기고 조카 며느리 이제 였는데 며느리도 생기고 손녀도 생기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물론 예쁜 손녀도 아들 조카도 이쁘지만 조카 며느리가 그렇게 이뻤다 그래요.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심성이 너무 곱고 본인한테 이렇게 살뜰하게 하는데 이게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듯 이게 잘해가지고 그게 요즘 애들하고 다르게 어른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고운 심성에 반해서 내가 요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조카 며느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며느리가 된 건데 네. 어떻게 잘했을까요? 네, 김영자 씨가 혼자 오래 살기도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씩씩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또 보호자가 이게 적을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조카 며느리가 든든하게 딱 나타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까지 들쳐 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든든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자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래서 자식이 필요하구나 싶더라. 법적 보호자가 생겼다는 게 좋았다. 나는 이 부부가 사이도 좋으니까 앞으로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자 씨는 조카를 입양하기 전에 조카가 결혼식을 했대요. 근데 결혼식에 혼주석에 앉으면서 어머니 노릇을 또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현정 씨 보기에 조카가 부모님 다 여인 상황이니까 좀 결혼 좀 빨리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인연인지 바로 그 셋째 언니 장례식에 이제 그때 당시는 조카죠. 조카의 그 친구들이 조문을 왔는데 유치원 동창들이 조문을 왔는데 그중에 그 며느리가 될 조카 며느리가 될 그 여성분이 계셨던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언니가 이렇게 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그때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미 워낙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혼주석에 엄마로 입장에서 이렇게 불도 켜고 다 한 다음에 혼주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너무 남다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왜 이 조카분도 김영자 씨를 거의 엄마처럼 생각했는지 알 수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 소개를 하러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때 엄마 장례식 때 왔던 그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대목에서 이건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글쎄, 요즘 김영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제 치킨 같이 드셨다니까 건강하신 것 같고. 네, 건강하시죠. 사실 이제 딱 치킨 먹으러 갔는데 바로 목욕탕 갔다가 정말 완전히 스킨 하나 바르지 않고 노 메이크업으로 오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피부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너무 뽀얗고 예뻐서 선생님 앞으로 화장 안 하고 하지 않고 방송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 이제 예능도 많이 출연하시지만 연극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해 또 요번 봄까지도 연극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꽁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뮤지션들, 재즈 뮤지션 이런 젊은 또 뮤지션들이랑 같이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다니시고 그래서 전국 누비시면서 이렇게 만나고 굉장히 왕성한 모습 보이시는데 네, 어제 목욕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송이 있고 또 금요일 오후에는 운동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 또 잠깐 뵙고 왔습니다. 몸이 10개라도 스케줄 들으니까 그쵸. 부족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식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바부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요. 죽은 동생이 아이들에게 둥지가 되어준 가수 양수경 씨입니다. 양수경 씨 당시에 인기 정말 대단했죠. 그냥 원조 디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1990년대 초반을 누볐습니다. 누볐죠. 저도 이제 기억할 때 88년도에 바라볼 수 없는 그대라는 노래를 딱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텔레비전에 딱 나오는 양수경 씨를 보면서 무슨 살아서 걸어다니는 인형이야? 하게 너무 예쁜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되자마자 노래방을 가면 이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청순한 외모의 가창력,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때 당시에 이 가요계 1990년대 가요계 5공주가 있었는데 그게 양수경 씨, 또 DDD 불렀던 김혜림 씨도 있었고 정수라 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주 그 메탈 같은 정말 강수지 씨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선배인데 인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계속 인기 누리고 계셨던 민혜경 씨 있었고 요래 가지고 가요계 5공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양수경 씨였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KBS, MBC 그 지상파에서 이 연말에 그 가요대상 하잖아요. 이럴 때 10대 가수에 당연히 드는 그런 양수경 씨였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그 10대 가수상에만 드는 게 아니라 가요 대상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여자 가수 원톱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많지 않은데 이미자, 패티김 씨 계셨고 또 혜은이 씨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양수경 씨 있고 요 뒤에 또 그게 이수영 씨로 이어지고 요런 계보에 남는 그런 원톱 가수요. 네, 원톱 가수 그리고 또 별명 가요계 5공주였는데 당시에 라이벌이 있었을까요? 2022년도에 이 한 방송에 출연한 양수경 씨가 그 시절 라이벌이
누구냐라는 이 짓궂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자신. 그 당시에 나. 그게 나의 라이벌이다. 역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방송용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라이벌은 사실 4명 전부 다였다. 4명 다 너무너무 예쁘고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굉장히 재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대요. 요즘 걸그룹도 보면 이런 게 꼭 있거든요. 노래가 좋은 게 나오면 내가 더 좋은 노래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앞에 내 사람이 뭔가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면 난 다음 무대 때 저 옷보다 더 예쁜 거 입지? 경쟁이죠. 생각을 네. 하면서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불태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좀 더 보태드리면 국내에서만 잘 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 양수경 씨가 일본 진출했었어요. 그래서 1992년에 NHK에서 또 거기서도 가요 대축제 하는 거죠. 여기서 아시아 스타 5명을 뽑는 5스타 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들었었고 2년 뒤인 1994년에는 이 동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또 왜 해외에 우리가 또 국제가요제 나가는 게 굉장히 또 유행처럼 있었는데 요때 또 그 백야축제 가요제에서 무려 대상을 받는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도 인기도 가창력도 공인받았던 가수였습니다. 아니 가수로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숨겨진 자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수경한테 숨겨진 애가 있다. 막 이런 게 또 뭐 설 이러면서 막 잡지책에도 나오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소문 속에 숨겨진 아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소문은 아니죠. 사실은 양수경 씨의 조카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조카였는데 2016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양수경 씨가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아이들에게 저보다 이 이모인 나보다 엄마 역할을 더 잘해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조카를 입양해서 뭐 이모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엄마로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양수경 씨 입장에서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루머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왜 연예계 소문이라는 게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랬대 이러면서 더 커지는 거죠. 꼬리에 물을 막 물고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냥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진실은 알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슈에 더하지는 말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양수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에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가족사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수경 씨가 이렇게 가수로서는 잘 나가도 양수경 씨한테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보통 뭐 연예인 안 돼, 뭐 딴따라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모든 양수경 씨의 꿈을 뒷바라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버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양수경 씨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공황장애가 올 만큼의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가족이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여자 동생하고도 둘이서 마치 쌍둥이처럼 거의 막 이렇게 붙어 다니는 나의 그림자 같은 그런 여자 동생이었는데 또 여자 동생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연달아 오면서 완전히 이제 양수경 씨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그렇게 이제 빠져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거예요. 뭐 저도 언니가 있지만 진짜 자매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양수경 씨에게 여동생 어떤 의미였을까요? 양수경 씨에 따르면 양수경 씨의 여동생은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였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동생분이 양수경 씨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고 감사한 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동생과 가족애가 강한 건 어린 시절 장사하며 생계를 꾸렸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자연스럽게 자매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수경 씨가 그런 그림자 같았던 동생과 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양수경 씨가 이 동생분과 떨어진 계기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이별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보름 만에 이제 그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 왜 사람 우리가 그 가까운 가족 특히나 부모님 이럴 때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다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러면서 아까 공황장애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극심한 공황장애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였냐면은 막 이렇게 숨이 가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아이고. 쓰러지고 또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는데 마치 지구가 뱅뱅 도는 자전이 느껴질 만큼 심대가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공황장애를 극복하고자 양수경 씨가 하와이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동생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남고 이러면서 그냥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여동생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네, 이 사연이 듣고 보면 더 슬픈 게요. 당시 지병이 있어서 이번에 있던 동생에게 양수경 씨가 이제 언니 한국 가서 다시 노래할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라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동생분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여동생이 남긴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여동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줬고요. 네.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도 자매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도 이 상황이면 양수경 씨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엄마를 잃은 조카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또 둥지가 돼준 양수경 씨.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가수 양수경 씨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네. 열혈 엄마라면서요? 양수경 씨는 열혈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사진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고고하고 막 우아하고 막 이런 모습인데 엄마로서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열정 만렙 엄마라고 합니다. 뭐든지 하면 양수경 씨 실제 성격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2명의 조카를 입양하면서 3명의 엄마가 됐지만 이 조카들의 사실 속내까지는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된 조카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 회장을 제가 할게요라고 자처했다고. 근데 이거 해보신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럼요. 애들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요. 이게 진짜 챙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부모 회장을 하면 내 아이가 이 1년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일이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수 양수경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양수경 씨가 이제 본인 아이들 또 여자 동생의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 다둥이 엄마로 살면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못 봤잖아요. 진짜 가수 내려놓고 이제 엄마로서만 살았는데 그때 노래를 부르지 않은 건 아니래요. 노래를 불렀는데 뭘 불렀냐면 본인이요 동요를 불러서 그걸 녹음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들려줬다고 그래요. 저는 어느 엄마가 이렇게 할까? 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아들아 나는 녹음을 못했단다. 아니 근데 그 가수 활동 중단한 지 17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게 또 아이들 때문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수를 내려놓았던 그 양수경 씨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가수로 복귀를 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휴식기를 가졌던 것뿐이다.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복귀한 이유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노래를 해야만 했다. 사실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가고 돈 아무리 많았어도 또 이제 아이들 점점 그러면서 이게 또 교육비 늘고 이러면 엄마로서 많이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내가 잘하는 장기로 노래를 부르러 나왔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응원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나가서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저 복귀할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정말 많이 늙었겠지 뭐 20년 가까운 세월인데 했는데 여전히 막 날씬하고 예쁘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대중 앞에서 딱 노래하는데 여전히 다 각광받으니까 뭔가 다시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감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대중들 앞에 서게 된 양수경 씨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였을까요? 일단 전성기 시절보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인후염이 오면 걱정했거든요. 근데 가수면 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요. 이 양수경 씨, 나는 꼭 다시 성공하자라는 각오로 나왔는데 작곡가랑 보컬 트레이너에게 정말 혹독한 악평을 듣고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데뷔를 했고 새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양수경 씨의 딸이면요, 큰아이는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둘째 아이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는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새 자녀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바보 스타들 5번째 스타는요, 자식 대신 조카로 조카다는 방송인 김원희 씨. 아이를 좋아하는? 네. 그 말이 딱 맞네요. 김원희 씨도 조카 바보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 워낙 좋아하는 김원희 씨인데 특히 첫째 조카는 업어서 키웠다고 해요. 근데 뭐 업어서 키운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왜 예의도 가르치고 막 뭐 이렇게 뭐 지금 이 시기에 한글 배워야 돼 막 이런 엄마들의 이 플랜이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막 김원희 씨가 해서 바로 김원희 씨 언니가 야, 너 조카인데 조카 교육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엄마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조카들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김원희 씨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혼자 비행기 이거 수속 밟아본 적도 없고 기차는 혼자 타본 적도 없고 이랬던 늘 매니저에 의존했던 이런 김원희 씨가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이 3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또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이 여행 갈 때 어른 나 하나에 이 미성년 아이들 3명이다. 정말 이 책임감 막중하거든요. 네. 이거를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 아찔합니다, 이거.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이 하나도 힘든데 셋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도 김원희 씨를 굉장히 잘 따른다는 그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모가 저희 그 세 남매를 데리고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풀어놓으면 헤쳐모여. 손목 계속 각계로 뛰어가지고 네. 이모가 결국 각자의 손목을 자기 손목이랑 다 끈으로 묶어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김원희 씨는 이 육아 스킬이 남다릅니다. 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 조카들과 더 늦기 전에 소중한 교감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김원희 씨가 선택한 이 여행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부탄으로 정해서 이 조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요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뭐 괌이라던가 사이판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다른 선택지였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이 조카들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고 이 부탄에서만 할 수 있는 전통 온천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쉴 새 없이 아이들의 요구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부서져도 난 다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조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에게 이렇게 어머니급 사랑을 펼치는 김원희 씨. 그래서 자녀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싶은데 2005년에 이 김원희 씨가 저 15년 동안 연애한 2살 연상의 남자랑 결혼해야 어렸을 때 친구랑 결혼해야 할 때 1990년 20세기부터 사귀어가지고 21세기에 결혼해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게 또 벌써 18년 전이네요. 김원희 씨가 벌써 이제 결혼 18년이 됐는데 김원희 씨가 사실 이제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조카들한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원희 임신설 한번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 라디오 DJ 할 때인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 이렇게 보이는데 청취자들이 봤더니 김원희 씨가 막 일주일 전보다 살이 확 찐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일주일에 한 2-3kg가 쪘다 그래요. 막 또 그 일주일 때 보니까 또 살이 쪘어. 막 이렇게 부어 보여. 막 이러다 보니까
임신한 거 아니야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김원희 씨가 임신 아니고요. 그럼 살찐 거예요? 네. 아니 살찐 것도 아니고요. 부은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아픕니다. 열심히 치료할게요 해서 정말 치료해가지고 또 그 붓기를 쏙 뺀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대중들이 김원희 씨에게 왜 자녀가 없을까 그런 궁금증을 쌓여왔던 게 그때 이제 좀 표현이 네.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이 애정이 듣기 싫은 질문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김원희 씨가 참 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난 정말 좋아하고 잘 돈 본다. 그런데 내가 1남 4녀로 자라서 한 번도 독방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족들과 가까이서 아주 북적북적 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조급함과 간절함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공개하지 않아서 위장 결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네, 맞습니다. 김원희 씨는 20살의 남편을 처음 만나서 15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고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남편의 사진도 한 장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김원희 씨가 남편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단호합니다. 남편의 자유로운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수줍음이 많아서 나서기를 꺼려한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덧 남편과 알고 지낸 지 33년이 된 김원희 씨지만 아직 남편이 김원희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래요? 알 이거 것 같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 바로 김원희 씨의 수입에 대해서 남편분이 하나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요. 아, 자기야 출연료가 10만 원대야, 100만 원대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예 그 출연료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김원희 씨 정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예인들이 받는 돈은 상상이 안 되는 액수. 그렇죠. 맞아요. 네. 매달 출연료가 사실 굉장히 아니 어렵죠. 저도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들 너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조카로 대동단결 조카 바보 스타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부터 또 덥다고 그러는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후텁지근한 날씨에는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옆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